정확하게 계보를 잇고 있는 건 현존하는 라이즈라고 라이즈. 해요. 아무래도 이 이후로 현 세대 어떤 그룹들의 난이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신화 두 번째는 샤이니라고 생각을 해요.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보가 태민 그리고 카이 그리고 태용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실은 SM 그 댄서 라인들이 힙합적인 움직임에 조금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있었죠. 모든 K-음악 관련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저희 K-팝 참참 게스트로는 K-팝 댄스 트레이너이자 유튜브에서 퍼포먼스 리뷰로 핫하신 분이죠. 저도 이분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뵙는 건 또 처음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7년차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댄스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은 항상 알고리즘에 걸리어서 이제 저의 피드에 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니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렇진 않고요. 뭐 나오게 되면 좀 궁금한 점이 이제 댄스 트레이너로 오랜 경력을 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진출하신 경우시잖아요. 네네. 댄스 트레이너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가 아무래도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단체 생활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어필이 돼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즐거워지고 직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음악과 춤에 아주 깊이 빠지셨던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루다님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음악, 어떤 춤 좋아했어요? 더 어릴 때는 전 정확하게 H.O.T. 1세대 네, 정확하게 그 세대를 관통하는 나이거든요. 제가 86년생이니까 네. 조금 더 어릴 때는 약간 긴가민가하게 봤던 게 듀스나 혹은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H.O.T. SM, 뭐 신화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럼 오늘 주제와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네, 왜냐면 오늘 주제가 이제 K-팝 퍼포먼스의 매력, K-팝 참참이 참이 참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K-팝 퍼포먼스의 매력을 알아볼 텐데 저희가 이제 역사를 좀 짚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팝 하면 또 크게 기획사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 기획사들 중심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루다님을 춤의 세계로 이제 끌어들인 H.O.T와 또 정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T에 어쨌든 빠지시면서 춤의 세계로 입문을 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 H.O.T의 퍼포먼스가 어떤 점이 끌리셨나요?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계승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저 나이에는.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어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명씩 다 이렇게 가수를 한 번씩 좋아해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H.O.T라는 어떤 그런 5명의 혹은 나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10대로 이루어진 이런 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끌렸는데 거기에 뭔가 어떤 힙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남자로서 이렇게 워너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사의 후예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네. 캔디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이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데 H.O.T의 퍼포먼스 이제 직접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추시면서 몸에 익으신 퍼포먼스잖아요. 네네네. H.O.T의 퍼포먼스적 특징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인 정신이 좀 보인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H.O.T가 안무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본인들이 동선을 짜고 모든 무대 구성을 본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에요.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안무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게 다른
다른 가수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전문 안무가들이 존재하다 보니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지만, 저는 본인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면서 그 정성 어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다른 가수들보다. 물론 뭐 지금 가수들이 뭐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서 어느 발을 내딛고 내가 어떤 팔을 내뺄 건지를 다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인 정신이었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H.O.T 마지막 그 5집 타이틀곡 아웃사이드 캐슬이라는 곡에서 그 수아가 나오는 안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 부분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사에 길이 남을 퍼포먼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잇는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럼 H.O.T가 남긴 유산을 현재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결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계보를 잇고 있는 건 현존하는 라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왜냐면 SM은 계속적으로 남자 프랜차이즈를 계속 성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상 봤을 때 1세대와 지금 세대에는 이제 라이즈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로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 혹은 안무의 트렌드를 이끈다라는 점 자체도 굉장히 높게 사는 편이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라이즈의 사이렌이라는 곡의 안무를 굉장히 이거는 뭔가 어떤 한 획을 그은 게 아닌가. 네네, K-팝에서. 왜냐면 이 이후로 현 세대 어떤 그룹들의 난이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걸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안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H.O.T랑 좀 비슷한 결이 있다고 보는 편은 있죠. 왜냐면 H.O.T도 저런 거를 한다고? 이랬었는데 다른 그룹들이 이제 그걸 다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고, 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역시 SM이구나, 저런 거를 하는구나, 다른 그룹들도 따라가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즈의 사이렌이 어떻게 보면 남자 아이돌의 안무 난이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저도 처음에 라이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노래는, 물론 개너 기타도 있었습니다만, 사이렌의 안무 충격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이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안무가가 이제 조시라는 외국 안무가인데,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칭찬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게, 원래 안무가와 가수가 같이 춤을 추게 되면 가수가 아무래도 많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완벽하게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건 저는 라이즈도 굉장히 그 어떤 기세라든지 그런 안무 비디오를 보면 그런 거 밀리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젊음이 좋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 라이즈는 또 안무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죠. 뭐 붐붐 베이스도 임파서블도 그랬고, 또 뭐 라이즈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H.O.T의 캔디를 리메이크한 그룹이 바로 NCT DREAM이죠. SM에 또 이렇게 많은 보이 그룹들이 있는데, 루다님이 생각하시기에 SM에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보이 그룹 중에서 그렇죠. 퍼포먼스적으로 좀 특기할 만한 그룹이 있다면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현 시대에서 좀 더 고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신화, 두 번째는 샤이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화와 샤이니.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우리가 H.O.T의 어떤 그런 거는 SM의 첫 번째 어떤 이런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 신화는 조금 덜 비춰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동방신기에 약간 이렇게 돼서 또 샤이니가 또 있다 보니, 저는 근데 신화와 샤이니가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세대에 굉장히 고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화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도 어렸을 때 신화의 퍼포먼스, 뭐 와일드 아이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화의 특징, 뭐 퍼포먼스, 어떻게 왜 이 그룹을 고평가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죠. 신화가 우리가 몇 명인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신화는 뭐 6명, 뭐 H.O.T는 5명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실은 댄스 퍼포먼스에서 6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계륵 같은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5명하고 6명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6명이면 그럼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세어보면 그 남은 한 명이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홀수로 진행되는 게 되게 좋은데, 신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신화는 6명인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무대를 봤을 때 뭔가 6명인 것 때문에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은 신화에서 굉장히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않았나. 네. 우리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그룹이 신화였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와일드 아이즈 아까 이야기하셔서 이야기를 드리면, 와일드 아이즈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야 와일드 아이즈에서는 에릭이 멋있더라, 와일드 아이즈에서는 전진이 멋있더라, 이게 아니라 신화의 의자춤, 이렇게 어떤 아이코닉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퍼포먼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화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퍼펙트맨까지 쭉 이어졌던 그 기조는 저는 굉장히 현 세대에서도 많이 본받고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탠드 마이크를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마이크 퍼포먼스. 근데 실은 이게 마이크를 그냥 가져다 놓고 노래를 한 가수들은 많았으나, 그것을 어떤 무대 소품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컨셉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신화가 최초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뭐랄까 고평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멤버 구성, 그러니까 인원수가 안무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홀수가 아무래도 이제 균형 잡힌 무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7명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7명 7인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숫자에 그렇게 큰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7인 이하부터는 홀수와 짝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인이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숫자를 눈으로 셀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8명이고 9명이고 이게 구분이 딱 되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5명하고 6명은 구분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6명하고 7명까지는 눈에서 구분이 딱 되고, 이렇게 세웠을 때도 아무래도 짝수라고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만들어보는 입장에서는 홀수가 딱 세웠을 때 센터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뭔가 딱 펼쳤을 때 안정적으로 딱 이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구도라서 아무래도 홀수를 위주로 많이 팀들이 기획이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빅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제 멤버가 한 명이 빠졌지만, 처음에 우리가 라이즈 같은 경우도 7인으로 구성이 됐다가 지금은 6인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보면은 아무래도 홀수 위주로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홀수 그룹이었던 SM 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중에 샤이니, 그렇죠. 5인조였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 퍼포먼스가 이거를 그대로 계승을 받은 게 샤이니의 드림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죠. 그 이렇게 마이크 밑에 지지대가 빠져가지고 무대에서 방해되니까 멤버들이 이거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무대를 만들어냈던 그런 게, 근데 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화의 어떤 퍼펙트맨에서 나온 그게 없었다면,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무대까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신화는 아무래도 이렇게 놓고 이미지만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사용해봤자 잡고 내리는 거 정도, 혹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뽑는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드림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고차원의 어떤 그런 사용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셜록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너무 셜록은 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Everybody라는 곡을 이야기를 꼭 풍차 돌리기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태민이 맞을 거예요. 누워있는 이렇게 태민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시작하는 그 구성이, 이거는 샤이니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가면 SM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여러모로 음악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샤이니 FX 그 시절이 SM의 정말 르네상스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SM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이제 연습생 분들의 무대가 있었는데 그 단체로 이제 SM의 하이라이트 안무들을 하는데 막 셜록을 그렇게 단체 군무로 하니까 아는 맛인데, 역시 명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춤은 역시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멤버 중에 이제 에브리바디를 시작하는 태민 말씀하셨는데, SM의 이제 그룹 단위로도 굉장히 빛나는 이제 팀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낭중지추라고 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솔로 퍼포먼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좀 루다님이 보시기에 인상 깊은 분들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보가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근데 그 계보가 아무래도 태민, 그리고 카이, 그리고 태용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SM이 원하는 형태가 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이 세 사람의 어떤 그런 바디 쉐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좀 적합한 그런 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 너무 몸이 크면 섹슈얼한 느낌보다는 그냥 우와 피지컬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만 적절한 사이즈의 탄탄한 근육과 적절한 그 크기는 섹슈얼한 느낌을 살리는데 굉장히 뭐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태민이 같은 경우 무브가 굉장히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그 느낌이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못 볼 거 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M이 원하는 그런 바디 쉐입이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랬었는데 실은 SM 그 댄서 라인들이 힙합적인 움직임에 조금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네, 음악도 아무래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활동 당시에 특히나 뭐 으르렁 때라든지 카이 같은 경우는 으르렁 때 이제 이런 음악이 힙합 음악의 어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SM은 힙합에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의 욕심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태용부터 힙합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힙합 프리스타일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SM이 욕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남자로서 어떤 그런 원하는 골이 있어서 그걸 잡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조부터 시작을 해서 카이도 그리고 태민도 뭔가 이제는 뭐 힙합적인 움직임에서 뭐 어느 것 하나 뭐 빠지는 거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SM의 대표 라인의 그 스탠다드 형식은 당시에는 힙합적인 어떤 느낌이 조금 약했으나 섹슈얼한 느낌이라든지 빠른 움직임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더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NCT가 7번째 감각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데뷔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SM이 힙합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힙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장르의 색을 살려서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가져가서 오늘날 SM의 음악이 좀 더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그런 곡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체리밤도 그렇고 7번째 감각 이런 노래들 보면 너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퍼포먼스가. 그렇습니다. 남자 아이돌 이야기를 지금 보이그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걸그룹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아까 루다님이 말씀하신 제가 계속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5명, 4명, 3명 어쨌든 홀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SM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 4명이잖아요. 에스파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에스파가 3단계에 걸쳐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단계가 있군요. 네네네. 데뷔곡부터 그러니까 블랙맘바에서 넥스트 레벨로 이어지면서 다른 곡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곡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SM의 색깔을 일단은 보여주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자 이게 SM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스파이시나 드라마 같은 곡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쇠맛이라 그러죠. 그런 게 약간 빠지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 과정이 되게 필요했다라고 보는 편이고 약간의 과도기를 거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슈퍼노바 뭐 리플래시 아마겟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완벽하게 몸집이 다른 그룹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3단계로 어떤 포켓몬 진화하듯이 약간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음악적으로는 사실 그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SM을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런 게 보이시나 봐요. 아무래도 보면은 댄서들을 대동하고 안 하고가 어쩌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회사의 자신감이랄까요. 실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랐지만 아마겟돈이나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댄서들을 굉장히 많이 대동을 하고 나와서 무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숫자를 데리고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스파이시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름을 노리고 약간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의 곡들이었고 약간 퍼포먼스가 약간 이게 지금 가는 게 완성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곡들이 중간중간에 몇 곡이 있거든요. 이제 음악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가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이번에 뭐 슈퍼노바 그리고 아마겟돈 그리고 위플래시도 있고 그런 곡들 중에 좀 인상 깊게 보신 안무가 있으세요? 저는 이거는 누가 2번, 3번, 4번 물어봐도 저는 무조건 한 곡만 나와요. 아마겟돈이. 저는 이게 대중적인 성공과는 이야기가 멀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대중적인 성공은 아무래도 슈퍼노바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 위플래시라든지 이런 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마겟돈을 넘어가는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한 극찬이네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적다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막
적어. 스크립트를 막 적어. 1시간을 적었는데 초수가 진행되는 게 38초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서 초 단위로 계속 쪼개지는 거야.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동안 적었는데 38초까지밖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아마겟돈은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안무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제품으로 이야기하면 마감이라 그러죠. 네. 어떤 끝처리라든지 혹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 혹은 멈춰야 되는 타이밍, 기다려주는 어떤 모양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후렴 부분 안무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치고 네.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동작 순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나 여기에 전문성이 가해지면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지만 누구나 따라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 튠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같은 경우는 저는 2024년에 나왔던 안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안무가 아니었을까. JYP는 아무래도 라이브가 이 회사를 어떤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SM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저는 퀄리티,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대를 봤을 때 한눈을 팔 수 없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